안녕하세요. HBD 대형 금속 프린터를 이용한 대량 양산 사례를 소개해드릴 프로토텍 노두수 이사입니다. 이 HBD, 그러니까 한방 3D라는 회사 약자로 HBD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HBD사의 이제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용해서 이제 양산을 이제 한 사례들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토텍은 지금 설립한 지가 올해로 만 딱 2년, 20년이 이제 지났고요. 주로 그러니까 위치는 서울 구로 독산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으로 1000대 이상의 3D 프린터 산업용 프린터를 국내 고객사들께 납품을 하고 그다음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한두 명이서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최대 조직을 저희가 갖추고 한 10명 정도 엔지니어들이 전국 제주도까지 커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저희가 비즈니스에 하려는 그 3D 프린터 쪽, 여기에는 이제 금속 프린터가 있을 거고 비금속 프린터, 순서로 얘기하면 비금속 프린터가 뭐 시장에서 먼저 활성화가 많이 됐었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그 금속 프린터도 뭐 항공이라든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뭐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커들을 이제 하나의 장비 메이커가 모든 이런 방식들을 다 갖추고 다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현실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메이커들이 뭐 어디는 메탈 프린터는 하지 않고 어디는 메탈 프린터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사들 그 해외에 주로 여러 해외 제조사들의 장비를 국내에 공급하고 관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이제 오래 해왔던 거는 미국의 스트라타시스라는 유명한 회사죠. 비금속 프린팅, 뭐 FDM 방식, 뭐 폴리젯 방식 이런 방식으로 유명하죠. 거기 스트라타 장비를 국내에 파트너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금속 프린터는 이제 폼랩이라는 좀 더 금액이 좀 저렴하면서 뭐 SLA라든지 SLS 파우더, 소형 파우더, 소형 SLA 장비 이런 장비를 하는 업체 장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태리에 그 요즘에 이제 초대형 그 3D 프린터 뭐 미터급 있죠. 뭐 3미터, 4미터 막 이런 큰 것들 제작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필라멘트로 기존의 낚싯줄처럼 생긴 필라멘트 타입으로 녹여서 압출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소재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많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출 공장에 쓰는 그 펠럿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그 펠럿을 호퍼에서 이렇게 통해서 밑으로 녹여서 압출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대형물을 제작하는 그런 펠럿 프린터도 이제 니즈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태리에 그 밀라노, 저 북부의 밀라노 인근에 그, 카라콜이라는 회사, 이쪽에 펠럿 프린터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쪽 장비를 또 국내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세 곳은 이제 금속 프린터 메이커들이고요. 그래서 독일의 트럼프라는 금속 프린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중국의 또 HBD 이 두 회사는 같은 방식의 PBF 방식을 다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데스탑 메탈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금속 프린터인데 좀 다른 방식이죠, 전혀. 그 바인더 젯. 예, 결국에는 마지막에 퍼니스에서 신터링을 통해 가지고 퍼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신터링을 하는 소결을 하는 그런 방식의 메탈 프린터, 레이저를 쓰지 않고요. 예, 예, 그 데스탑 메탈 장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이제 3차원 스캐너도 뭐 종류별로 방식별로 100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수억 원대까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뭐 스캐너가 또 역설계라든지 치수 검사를 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시연을 해드립니다. 방문 시연을.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장비 구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왼쪽 아래 제작 서비스하고 역설계 쪽을 한다. 예, 그리고 자회사 뭐 프로톨랩이라고 하는 제가 전문 제작 전문 자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그 금속 프린터, 비금속 프린터 총 포함해서 뭐 일반 그 퍼스널 프린터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의 프린터로 저희가 제작 서비스를 퀄리티, 고객들의 퀄리티 눈높이에 맞게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산업용 장비만을 갖추고 15대 정도 갖추고 방식별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구축이 아니라 우리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제작을 몇 번 안 할 것 같으니까 장비를 구매하기엔 부담스럽다 하시는 고객들은 어, 메일로 그냥 도면만 한번 주시면 됩니다. 파일만 보내주시면 제가 견적을 내서 상담을 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계를 해달라는 고객도 계셔서 그 전문 인력을 또 두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이게 3D 프린팅이나 스캐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줄 첫 번째 줄에 머티리얼라이즈라고 하는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인데 여기는 이제 3D 프린팅에 관계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소프트웨어를 제가 국내 고객들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두 개는 이제 디자인 X, 컨트롤 X라는 거는 이제 여기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한 다음에 그 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CAD 도면을 빨리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역설계죠. 그런 거를 그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X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검사, 스캐너로 검사를 한 다음에 실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직접 설계해 놓으신 3D CAD 파일이 있으실 거니까 그 스캔 데이터하고 오버랩을 시켜서 치수가 어디가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컨트롤 X라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이제 프린팅 시장 규모는 이렇게 약간 뭐 엑스포넨셜 비슷한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급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시점이 이제 저희가 2025년이 됐지만 보통 그 다음 연도, 전년도의 결산을 그 다음 연도 뭐 1분기 또는 2분기 이 정도 리포트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는 작년 거를 데이터를 제가 넣지는 못했고 재작년에 확정됐던 그 전 세계 어마운트가 약 그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전 세계의 3D 프린팅 이 시장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 한 30조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28조, 뭐 현재 환율로 보면 27조 원, 28조 원 정도 2023년에 그 정도 규모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측은 이제 점차적으로 급성장을 할 거다 이제 예측이 되고 있죠. 그 기술별 뭐 분포가 이제 2023년이고도 분포로 보면은 기준 분포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FDM 방식 많이들 아시죠? 필라멘트 낚시줄처럼 이렇게 녹여서 가래뜨거 쌓듯이 쌓는 방식. 그게 이제 뭐 투박하고 표면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 해서 많이들 이제 좀 컴플레인을 하시는 실망을 하시는 고객들이 계시는데 그 실제로는 음,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 현장에 쓰이는 방식 FDM 방식입니다. 그래서 FFF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별도로 퍼스널 프린터의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죠. 아주 저가형 뭐 100만 단위, 1000만 원 미만 이런 프린터들 FDM이란 방식을 원래는 스트라타시스의 이 용어 자체도 스트라타시스가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타 프린터 업체들이 이제 FFF라고 그래가지고 용어를 따로 쓰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 차이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LA, 뭐 많이들 아시는 액체를, 광경화 수지를 수조에다 부어놓고, 레이저로 뭐 까딱까딱 하면서 빛으로 경화시키면서 점차, 이렇게 경화시켜 나가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SLS는 역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플라스틱 분말을 나일론이라든가, 뭐 폴리프로필렌이라든가,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열가속 수지 분말을 레이저로 선으로 그려가면서 녹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뭐 제팅이라는 방식이 또 요즘에는 점차 좀 확산이 많이 돼가고 그 예전부터 많이 쓰여 왔고요. 잉크젯 프린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티리얼 제팅 방식은. 그다음에 바인더 젯이라고 그래서 뭐 아마도 바인더가 이제 일종의 접착제 같은 거니까 입자끼리 이렇게 이제 한 층을 깐 다음에 헤드에서 이
액체 그 에이전트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액체들을 뿌리죠. 해당 부분만. 그래서 이제 내부에 열로 녹인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이제 바인더 제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멀티젯 퓨전이라고 해요. 여기 따로 방식을 나눠놨는데 열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분말을 내부에 어, 녹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탈 금속 프린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방식들이 또 있죠. 입자를 깔고 레이저로 녹이고 또는 직접 이렇게 타겟 지점에 쏴서 녹이는 그런 방식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HPD사가 금속 프린터만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속 프린터 시장의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한번 한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금속 프린팅 시장이 존재는 해왔었죠. 이렇게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성장세가 가팔라지는 그런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살짝 주저앉았던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좀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많이 안 됐던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3년에 전 세계 이제 집계를 해보면은 금속 프린터가 한 3,800대 정도 고객사들 이제 인스톨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년도인 2022년 대비해 보면은 대충 24% 정도 여기서 이렇게 튀는 정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속 프린팅 쪽에 저희도 이제 보면은 많이 문의를 주세요. 많이 문의 연락이 오시고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다 답변은 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고객분들은 금속 프린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실제로 경험해 보셨다든지 깊이 알고 계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저희 회사가 뭐 가공하는 회사인데 납기 단축 단가 절감을 하고 싶다. 금속 프린터로 뭐 이런 게 된다고 하던데 해가지고 이렇게 사장님들이 많이 문의가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가공으로 쉽게 해결이 되는 형상들은 기대하셨던 것만큼 코스트가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메탈 프린터가. 그래서 좀 가공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애들 그런 부품들을 주로 메탈 프린터가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형상 기반의 모양, 크기, 형상 기반의 어떤 이 메탈 프린터가 유리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항상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많이 알려진 사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 항공기 엔진, 뭐 GR 뭐 9X 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항공기 엔진이 굉장히 뭐 부품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품들을 이제 조립해가지고 뭐 용접을 하든 어떻게 볼트 체결을 하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했었을 겁니다. 그 안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체기도 하고 뭔가 비행체는 1g이라도 무게를 줄이면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그 엔진의 출력은 정해져 있다고 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한마디로 페일로드라고 그래서 짐을 더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승객을 한 명 더 태우든지 뭐 화물을 더 채울 수 있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페일로드라고 하는데 그 페일로드를 이제 맥시마이즈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량화가 가장 비행체는 일반 민항기, 뭐 전투기,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로켓이라든지 경량화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거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죠. 그래서 단 1g이라도 줄여주면 연료 효율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형상도 복잡하고 경량화도 좀 해야 되겠는데 살 빼기 설계해서 그걸 깎으려고 하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 너무 어렵다. 가공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 조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구성도 뭐 어딘가 조립을 했다는 거는 언젠가는
내구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일 거니까 예, 풀어지거나 파손이 되거나 할 위험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체화해서 한 번에 가볍게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엔진에 이게 보면 한 300개 정도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엔진에 한 300개 정도의 부품을 금속 프린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신형 엔진인데 어디에 항공기에 장착이 되냐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보잉 그 777X 뭐 777 다음에 뭐 뒤에 뭐 시리즈 넘버가 더 붙더라고요. 항공사별로 좀 마이너 튜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항공인데 이게 폴더블 윙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날개를 접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항이 뭐 어떤 공항은 굉장히 활주로가 큰 데도 있을 거고 넓은 곳이 있을 거고 어떤 공항은 좀 좁은 곳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폈다 좁혔다 하면서 공항 사정에 맞게 운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폴더블 윙이 요즘에 항공기 쪽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에 이 엔진이 탑재가 됐다 이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운항이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예. 왜냐하면 2026년에 이게 운항을 한다고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운항 어디 한 대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운항 안 되는 뜨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운항이 예정이 돼 있는 항공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루프트한자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 항공기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공 쪽에 이 메탈 프린팅 또는 물론 이제 비금속 프린팅, 플라스틱으로 항공기의 일정 부품들을 만들고 전투기의 부품으로 들어가고 국내에서도 저희 프로토텍이 그 국산 전투기에 일정 부품들을 특수 플라스틱으로 난연제 써가지고 납품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 쪽에도 이렇게 3D 프린팅이 이제 실전에 이제 많이 확산이 되는 거죠. 실제 부품으로. 예. 자, 이 HBD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뭐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이 좀 써 있기는 한데 옆에 오른쪽에 숫자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은 이제 2007년에 올해가 이제 18년 됐고요. 지금 뭐 한 350명 직원이 있고 뭐 전체 누적으로 뭐 1000대 이상의 메탈 프린터를 전 세계에 여기는 이제 해외 쪽 중국 회사지만 해외 쪽에 비중이 더 큽니다.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쪽에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장비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30개국에 상당히 많은 메탈 프린터가 현재까지 18년 동안 구축이 돼 있다, 판매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인데요. 뭐 고객들 뭐 있으시고 대개는 이제 유럽 쪽에도 고객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뭐 터키 쪽에는 그 덴탈 쪽에 뭐 한 군데 파트너사 판매처죠. 판매처에서 뭐 200대 이상 판매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본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주, 그 다음에 뭐 우리 남아시아 쪽, 예, 동남아시아 쪽 이런 부분들 저희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다 채널을 갖추고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를 둔 거는 이제 독일에 지사를 오픈을 했었고, 그다음 베트남 쪽에 지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략 뭐 위치로 보면은 위치는 상해가 이 지점이죠, 그죠? 아래쪽 지도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그 중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위치에 있는데 본사는 사업자 등록상에 본사는 이제 상해에 두고 있습니다. 상해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R&D 연구개발도 상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를 제조를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상해보다는 물가가 저렴한 쪽에 보통 공장들이 있을 거니까 그 중산시라고 해가지고 이 광둥성이 엄청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이만큼이 이제 광둥성이니까 광둥성 중에서 뭐 홍콩은 잘 아시죠? shenzhen 심천 바로 밑에 홍콩. 그다음에 거기서 왼편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고 하면 이게 마카오라고 저 포르투갈
령이었던 예, 곳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바로 위에 뭐 주해라는 곳이 있고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이 중산 가운데 중자 매산자 써서 쫑샨이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산시에 어, 팩토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뭐 저희랑 같이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뭐 고객사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데 뭐 우리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고객사들이 뭐 화웨이 뭐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레노버 뭐 BYD 전기차는 그다음 말레기도 뭐 자동차 부품 회사고 뭐 그다음에 헬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쪽에 이런 유명한 곳들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나머지 여러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그 활용 사례 중에 이 위넥스트라는 곳하고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주스라고 뭐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주스 AM텍이라고 해서 여기 두 회사의 활용 사례도 그 양산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의 라인업은 소형 150mm 사이즈 소형부터 해가지고 1m 크기까지 메타 단위까지 이렇게 쭉 숫자가 올라가면 점점 커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는 이제 159에 100mm. 보통 이게 이제 덴탈 쪽 이빨 하는 또는 이제 메디컬 임플란트 요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 소형 장비를 메디컬 쪽에 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임플란트 수출하고 계시는 고객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mm급, 그 다음에 300mm급, 400mm급, 500mm급, 뭐 1m급인데 1m 이제 큰 거는 이제 660에 가로 세로 높이가 660, 660, 그 다음에 1.2m 높이까지 아주 대형 사이즈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저 개수, Y축은 레이저 개수인데 일단 싱글 레이저 하나만 장착하면 속도가 좀 빠르지를 못하니까 기본적으로는 2개 이상 장착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0W에 2개 또는 뭐 500W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 3개, 6개, 8개 이렇게 레이저를 멀티레이를 장착해서 빠른 스피드로 뭔가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뭐 어떤 메탈 프린터 업체나 뭐 다 이건 공통된 사양이 부분인데요. 매칭이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뭐 그 항공 쪽 많이 쓰이고 있죠. 그다음에 뭐 열교환기 특수 구조 가장 열 전달 계수가 높은 그런 어떤 망사 형태 구조 이렇게 해서 냉각 속도를 가장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전 쪽에 여기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뒤쪽에 상세하게 활용사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에 그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는 부분. 폴더폰, 폴더블 폰이라고 하죠. 좌우로 접히는 스마트폰 길쭉하게. 거기에 이게 뒤쪽에 접히는 부분 뒤쪽에 이제 안쪽에 보면은 그 힌지 경첩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형상이 복잡한. 그 경첩이 힌지가 있는데 그 힌지 부분을 마지막에 이제 커버를 씌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를 씌우는 그 부분을 힌지 커버를 이제 양산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티타늄을 써서요. 그 다음에 이제 툴앤 몰드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출 금형 쪽, 뭐 신발 금형, 신발 밑창, 뭐 발포 금형 이렇게 뜨죠. 그걸 다 그 메탈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몰드를 만들고 했었던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출 금형 쪽에 이 금형 자체를 이제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일종의 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각수 지나가는 물길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냉각 채널을 기존의 건드릴로 그냥 길쭉하게 직선으로 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곡선으로 컨포멀하게 그 파트 부분하고 같은 옵셋값 거리를 두고 이렇게 물길을 뚫다 보면 냉각 속도가 균일하고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냉각이 되고 화출시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사례들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탈 프린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못했던 거죠. 기존의 가공으로 해가지고 뭐 금형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해결을 못했던,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을 메탈 프린터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뭐 다양한 부품들이 지금 이제 양산 접목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많이들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슈몰드 말씀드렸던 신발 발포 금형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메디컬 쪽은 이게 티타늄으로 이제 몸 안에 실제로 식립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우더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우더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파우더들이 메탈 프리스는 서스 계열, 뭐 서스 316, 뭐 420, 17-4, 그다음 뭐 이런 소재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계열들 많이 쓰고요. 뭐 10mg, 7mg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쓰는 게 그 내열강들, 니켈을 베이스로 하는 내열강, 예, 기계공학기술에서 이 항공기 쪽 특히 또는 에너지 쪽이 인코넬이라고 하는 이 소재들을 메탈 프린팅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파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금속 소재들 중에서 그 크립 기계공학적으로 크립 강도라는 게 있죠, 그죠? 크립 강도가 이제 뭐냐면 고온 강도입니다. 고온 강도. 그러니까 평상시의 강도, 인장 강도, 뭐 구핀 강도 이렇게 많이를 테스트를 하는데 평상시 이 룸테퍼러처 상온에서의 인장 강도는 대개는 다 잘 나와요. 근데 주변에 이제 열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고온에서 한 200도 이상 뭐 300도 되면은 대개는 강도가 이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개 금속들이 정상 강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항공 쪽이나 에너지 쪽에서는 주변 사용 환경이 굉장히 그런 300도, 뭐 200도, 300도 이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금속이냐? 니켈 합금이란 인콘이라는 소재가 가장 좋다 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이든지 이제 따져보고 그래서 인콘을 뭐 625, 718 이런 소재들을 그래서 이제 많이 쓰게 된 거죠. 메탈 프린팅에 특히. 그래서 이제 뭐 좀 명칭은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좀 한 같은 소재인데 뭐 독일 사람들은 독일 자기네식으로 표현하고 또 뭐 다른 데서 일본은 일본식으로 표현하고 뭐 보통 미국 미국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GH 여기 365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탈 3D 프린팅에 하시는 분들 많이 뭐 이런 앞에 있는 명칭보다는 인코넬 625 하면은 딱 아시죠.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4169 이것도 인코넬 718 하면 딱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하스탈레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재들 그리고 이제 머레이징 스틸 뭐 이것도 뭐 18 NI 300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금형강 예, 우리가 툴 스틸 또는 머레이징 스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합금들이 있습니다. 소재들이. 어, 그래서 뭐 여기도 뭐 H14, 뭐 H11 이런 머레이징 스틸도 있고 한데 그런 아무튼 소재들 단단한 소재죠. 예, 로겔 경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소재들. 그래서 뭐 공구를 깎는 예, 밀링 커터 이런 데는 또 머레이징 스틸을 쓰죠. H13 뭐 이런 소재들. 예, 절삭 공구에 많이 쓰는 그런 소재들도 메탈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티타늄 합금으로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몸 안에 식립에 되는 뭐 타이타늄 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TI64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피오 티타늄, 순수 티타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COCR은 이제 코발트 크롬 이건 이제 덴탈 쪽에 쓰죠. 그래서 덴탈 쪽에 주로 뭐 브릿지, 예, 코핑 뭐 한 개짜리 또는 여러 개짜리 이렇게 브릿지 이걸 만들 때 코발트 크롬 역시 인체에 뭐 됐을 때 독성이 이제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고 이제 인증이 된 소재이기 때문에 타이타늄처럼 코발트 크롬으로 덴탈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텅스텐도 이제 그 의료기기 쪽에 이쪽에 이제 텅스텐, 퓨어 텅스텐이 또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아주 방막으로 얇게 만들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의 8mm 두께까지 이 HBD 장비로 100분의 8mm 두께까지 벽 두께를 해서 텅스텐, 퓨어 텅스텐을 제작해서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퓨어 텅스텐을 이용한 활용 사례 전 세계 금속 프린팅 중에 이 HBD사가 점유율이 1위입니다. 퓨어 텅스텐을 이용한 금속 프린팅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커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열 전도도가 가장 이제 뛰어나죠. 예, 뛰어난데 이제 은이나 백금의 전도도는 더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하고 금하고 은은
이걸 뭐 전선으로 쓰고는 싶지만, 예, 전기 전도나 열 전도가 가장 좋으니까 쓰고 싶지만은 아주 제한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기금속류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구리를 이용해서 전도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도 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그 피오 카파를 이용해서 이런 모터에 부품을 만들고 하는 전기차 모터의 부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재의 뭐 어떤 물성치들 부분 표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 보면은 이제 TI64 티타늄 합금, 서스 316, 그 다음에 이제 인코넬 아까 718, ALS 테남제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 마레이징 스틸 말씀드렸죠. 공구강 쪽에서는 단단한. 그 다음에 뭐 CX라고 하는 또 다른 스테인리스, 그 다음에 17.4 PH라고 부르는 뭐 또는 서스 630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스테인리스. 이런 재료들이 예, 프린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팅 하고 난 다음에 또 별도로 이제 후 열 처리를 또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로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뭐 일드 스트레인, 뭐 여기는 이제 항복 강도고 오른쪽에는 인장 강도 몇 메가파스칼이냐 이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신율, 보통은 뭐 연신율이 엿가락처럼 잘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이제 의미를 하니까 일반 기계 가공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했던 물성치들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니스, 예, HRC로 로켈 경도로 해가지고 얼마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켈 경도가 아주 높은 소재들이 필요한 게 이 보시면 50으로 나와 있는 이 머리징 스틸로 해가지고 뭐 H13으로 했을 때 뭐 50 이상 나와야 된다라든가 이런 보통 고객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다 부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활용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고객들 중에 주스라고, 예, 뭐 중국어로는 뭐 구사, 뭐 증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주스 AM 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서비스 뷰러를 하는 회사예요. 서비스, 예, 메탈 프린팅, 3D 프린팅 해가지고 고객 사이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전문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양산 사례인데, 이제 어디에 이 회사에서 납품을 하냐면은, 그 아너라고, 예, 중국의 그 모바일 스마트폰 업체 중에 아너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몇 년 전에 뭐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폰 중에서 가장 삼성전자보다 뭐 가장 더 얇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출시했다. 그래서 뭐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부분 있죠. 지금 제가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예. 여기 접히는 부분에 힌지를 덮어주는 커버 부분입니다. 여기. 힌지 커버를 요렇게,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HPD 400 장비라는 장비를 사용한 건데, 400mm 보시면 됩니다. 가로 400, 예, 세로 400, 높이 400. 그 장비 안에 이렇게 1900개 정도 배치를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한 판 가득 출력을 해서 커팅하고 뒤에 처리해서 납품을 하면 스마트폰을 이제 조립을 하겠죠. 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HPD 400이라는 장비, 레이저를 6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중간은 이렇게 일부러 살짝 띄웠죠. 왜냐면은 서로 오버랩이 되는 부분에 물성치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가 되는 이제 고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지역은 일부러 배치를 안 하고 레이저가 1번 레이저, 2번 레이저, 3번 레이저 해가지고 각각의 영역으로 빌드를 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뭐 2000개 가까이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빌드를 다 하는데 한 판 가득히 하는데 58시간이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당 58시간을 2000으로 나누면 한 개에 몇 분씩인지 나올 거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1.77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개 만드는데. 여기 길쭉한 이 커버를 하나 만드는데 평균 이제 1.77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재비는 뭐 타이타늄, 아까 TI64라는 소재를 사용을
이제 한 건데, 티타늄이 고급 소재죠, 굉장히. 그냥 일반 서스 스테인레스나 뭐 이런 소재보다는. 그래서 소재 자체가 고가이기도 합니다. 가공 소재 자체도. 그래서 메탈 프린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티타늄 소재가 다른 소재보다는 같은 킬로그램당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좀 비싸요. 예, 비싼데 어찌됐든 간에 개당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 요 경우에는 한 1달러 대충 그 정도 수준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1,300원, 400원 정도 티타늄 분말 가격이 이제 투여가 된 거죠. 그 정도 금액이. 예, 대충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산을 이렇게 실제로 계속 쭉 하고 있다. 장비를 20대 이상 배치를 해서 이런 사례가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를 굉장히 주의 깊게 고객들이 좀 보고 계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넥스다 또 다른 위넥스라는 회사도 역시 뭐 350이라는 장비를 30대 이상, 그다음에 400 미리 되는 장비를 1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공장 이렇게 형태로 제조를 하고 있죠. 이제 사례들이 뭐 많이들 이제 알려진 사례들이 되게 보면은 이제 이 컨슈머블 그 가전 쪽에 이런 고글이라든지 그다음 스마트워치의 프레임들이죠. 이런 애들. 예. 그래서 프린팅을 한 상태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후 가공을 면을 한번 치죠. 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버핑까지 폴리싱 버핑까지 해서 반짝반짝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또는 검은색으로 뭐 이렇게 플라즈마로 뭐 컬러링을 좀 입힌다든지 도막을 입힌다든지 해서 완제품으로 쓰는 그런 활용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뭐 일반적인 그 벽두께가 얇을 경우에 얇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 파라미터를 좀 더 조정을 해가지고 표면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현미경을 이용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공들이 좀 보이는 게 우리가 마이크로포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한 기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보통 주물로 뜨고 할 경우는 이 기공들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뽕뽕뽕뽕 막 이렇게 보이죠. 근데 메탈 프린팅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 마이크로포어에 굉장히 그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우려들을. 이제 왜냐하면 힘을 받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랙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메탈 프린팅의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예전 뭐 10여 년 전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그 힙 처리 후에 뭐 고온 고압으로 이 기공을 또 이 대형 챔버에다가 고온고압의 챔버에 넣고 이렇게 압을 가해주면 얘가 이제 이제 기공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컨셉이죠. 힙 처리를 옛날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메탈 프린팅 기술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된 거죠. 그다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슈몰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픽인데요. 실제 사진은 뭐 이쪽에 위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발 밑창에 발포 금형을 만드는 거죠. 예, 다 깎아서 했던 거죠. 이거를 메탈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딱 사이즈가 HPD 같은 경우도 400 장비가 가장 딱 맞다고 그래요. 이게 40cm. 왜냐면 신발 보통 발 크기가 큰 사람도 뭐 한 300mm 일반인들은 300mm 대개는 다 이내일 거니까 그외 바깥쪽의 크기로 보면은 뭐 한 300, 한 3, 40mm 웬만하면 넘진 않겠죠 밑창이. 그래서 딱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가공비도 아끼고 그다음에 시간도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깎아서 절삭 가공하면은 이게 뭐 한참 걸릴 텐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 그 신발 산업이 많이 사용화가 됐지만 그래도 뭐 부산에 가면 신발 업체도 아직도 아직 많이 있죠. 유명한 회사들. 공장은 다 베트남으로 많이 빼고 했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신발 쪽이다 하는 회사들은 다 이 몰드를 요즘에는 금속 프린터로 다 만든다. 추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 메디컬 임플란트는 실제로 이제 환자 환부에 시술을 하는 뭐 그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메탈 프린팅하는 알려지는 그 비구 컵을 요렇게 다층으로 하나만 1층만 쌓는 게 아니고 요렇게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예, 한 빌드에서 뭐 수십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 쪽에 이런 엔진 부품들 서스로 이거는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1m 장비로 해가지고 무게가 이제 뭐 42kg이고 한 105시간 걸려서 한 나흘 정도 걸렸겠네요. 예, 걸려서 이게 이제 큰 부품을 이제 만들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브라켓류 같은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좀 경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론, 예, 프레임, 예, 드론도 마찬가지 비행체니까. 이렇게 이제 중간에 뭐 깎고 하려면은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경량화 일체형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세워서 이렇게 로켓 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분야는 이제 그 몰드 쪽인데 사출 금형 아까 말씀드렸던 컨포멀 쿨링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내부에 이제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이제 파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출품은 이 PMMA 투명 요 아크릴 부품을 사출하기 위한 몰드를 이제 메탈 프린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몰드는 이렇게 만든 거고 이제 안쪽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운데 사진이 이런 구조로 물길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각수 채널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사출 우리 장비에다가 이 몰드를 장착해가지고 실제로 사출 작업을 해보니까 기존에 하나당 한 샷에 128초 걸렸다고 그래요. 얘가 128초 걸렸는데 냉각 속도가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식더라는 거죠. 냉각이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니까 사출기 한 대에서 105초로 줄였기 때문에 하루 내내 가동을 하면 더 많은 수량을 양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님은 예를 들면은 장비를 사출기를 10대를 들여놔야 될 거를 한 대를 빼고 9대만 들여놔서 10대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자동차 쪽에 이제 뭐 드라이브 셀러가 알루미늄으로 자동차 쪽은 이제 알루미늄 뭐 다이 캐스팅 부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메탈 프린팅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이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제작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으로 부품을 제작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쪽, 이런 쪽에 히트 익스체인저. 그래서 이제 열교환기는 최대한 빨리 열 전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뭐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형상의 망사 구조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데 이걸 만들 수가 없으니 메탈 프린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질량, 매스는 90% 이상 뭐 중간에 비었을 거니까 절감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매니팩처링 코스트 이제 제작비도 50% 정도를 절반으로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효율은 당연히 훨씬 더 올라갔겠죠. 가장 이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매니폴드들 뭐 제작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금형 몰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지금 뭐 채널이 보이시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비슷한 류의 몰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언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골프 클럽들을 제작을 하는데 맞춤형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도품 처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 디자인을 했을 때 충격 강도, 충격 중심에 맞는지, 플레이어의 충격 중심에 맞는지,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걸 이제 하려면은, 제가 예전에 국산 골프클럽 그 대표님을 한 부산에 계시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한 7, 8년 전쯤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찾아뵌 적이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을 실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클럽 하나 개발을 하는데, 단조금형이나 그 단조 또는 주조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다 금형을 떠야 된다는 거죠. 금형을 떠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고 나면은 한 번에 가장 베스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수정하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업이 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초도품. 그리고 양산금형은 그냥 단조금 뭐 주죠. 양산금 확정이 되면 기존에 가서 양산금형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쪽에 에, 뭐 생산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소재는 타이타늄으로 해서 뭐 104개를 25.8 하루 만에 이렇게 한 판에 가득 만들었다고 합니다. HBD 400 장비로. 그래서 이 부품이 지금 어디에 장착되는 거냐면 여기 자전거에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이 브레이크 잡는 그 레버 있죠. 그쪽 요 인근에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전거를 생산하는데도 부품 생산하는데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의 라인업 간단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150 모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8에 100짜리 예, 레이저 2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적층 두께는 대개 이제 10미크론에서 50미크론 이런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쌓으실 수가 있고 뭐 스캔 스피드는 뭐 어느 메탈 프린터나 다 10m 뭐 이렇게 이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뭐 농도 이렇게 산소 농도 옥시전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이건 100 ppm 이하로 관리를 다 일반 에버리지 마켓 스탠다드로 관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재들은 뭐 다양하게 뭐 서스 계열, 그다음에 코발트 크롬, 뭐 툴 스틸, 타이타늄 계열 여러 가지들 귀금속류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탈 프린팅을 하게 되면 PBF 방식으로 요즘에는 하게 되면 내부 기공들이 예전만큼 우려할 만큼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뭐 99.9, 99.8 뭐 이 정도 이상의 밀도 나머지가 이제 기공이 되겠죠. 이렇게 다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드를 했을 때 치수 정확도는 통상적으로 100분의 5에서 0.1mm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장비는 덴탈 쪽이라든가 대학교 뭐 연구소 랩 단위로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적당한 또는 소형 부품들 제작하는데 적당한 장비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큰 장비가 이제 200 장비인데 이게 조금 가로 세로가 조금 더 커지죠. 270, 170, 뭐 120 이렇게 가고 뭐 기본적인 특징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큰 게 이제 350 모델이 뭐 325, 325, 400 좀 더 커지죠, 이제. 그리고 적중 두께는 이제 아까는 10미크론이었는데 최소 적중 두께 이제 20미크론. 왜냐면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얇게 뭐 못 쌓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레이저 출력을 좀 키워야 되죠. 빨리빨리 녹여야 되니까. 그리고 좀 더 큰 거를 만든다라는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엄청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적층 두께도 좀 두껍게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장비가 아까 양산사례 말씀드렸던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에 400, 400 해가지고 이거는 레이저를 뭐 4개 장착할 수도 있고 기본이 6개를 많이 장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게 이제 500mm 급의 이제 500 장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에 520에 520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레이저는 2 레이저 또는 3 레이저 대신에 이제 와트 수가 좀 커지죠. 1000와트짜리 또는 500와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500mm급 이상급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항공 쪽, 우주 쪽,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이 정도 급을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쪽도 그런 니즈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이 가장 현재 이제 큰 모델이고, 이번에 이제 더 큰 뭐 1.6m 급도 이제 최근에 출시가 좀, 되고 업데이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660, 610, 1250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1000 모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장비가 크기 때문에 층고도 상당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그냥 뭐 다층 건물에 우리 3층에다가 2층에다 이게 장비 설치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바닥이 튼튼한 1층에 층고도 최소한 뭐 7m 이상 되는 곳에 위부에다가 위쪽 천장에다 크레인 장착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층 구조로 계단 올라가서 뭐 위에서 빌드 환경이 있고 밑에 아래쪽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부대 장치가. 대충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PD 장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